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전 안내사항인데 설명회 중에 이제 질문은 절대 받을 수 없으며 일방향 소통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상 법적으로 양방향 소통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일단은 질문을 이제 받을 수 없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 내용 들으시고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취합해갖고 일방향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매출원가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맞나요? 수주잔고까지 얘기했었나?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관비는 그때 그 2주 전에 엑셀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해갖고 그때 같이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갖고 내용이 축적될 것 같아서 다른 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목표는 지금 10시 15분이니까는 11시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주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들으시면 되게 졸려오실 거예요.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출근하기 전날 일요일날 저녁에 이게 무슨 얘기를 이런 걸 하냐 근데 들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론적으로는 되게 졸린 내용이에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재무제표에서 무엇을 간파해야 될 것인가 쭉 했는데 어저께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들은 어저께 설명드렸으니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해당 기업의 투자를 위한 분석 상패는 즉 주가 수익률이라는 관점으로는 어저께는 정량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성적 분석이 좌우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분석의 합리적 추론에서 상당 부분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란 이러한 정성적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치기 위한 토대, 즉 건물로 비유하자면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까지는 정량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갑자기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성적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우시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주가는 EPS 곱하기 퍼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정량적 분석은 EPS 쪽에 해당되고 정성적 분석은 퍼, 그러니까 투자 심리 멀티플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실적은 그렇게 고만고만한데 뭐 작년 말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관련해서 그렇게 엮여갖고 주가들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그 기업명은 거론을 안 해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건드린 거죠. 어떤 촉매나 모멘텀이 발생해갖고 EPS는 뭐 이렇게 정중동인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쏠려갖고 퍼가 이제 움직인 거죠. 이렇게 퍼밸리에이션이 퍼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EPS 측면으로 해갖고 정량적 분석 기본이 되는 EPS 측면으로 해갖고 주가가 오르는 건 원론적인 거고요. 이렇게 오르는 거는 꾸준하게 이게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급등한다, 주가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성적 분석, 그러니까 퍼 쪽에 해갖고 이렇게 이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치에 좀 솔직하거든요. 그래갖고 실적이 좋은 게 발표된다 그러면은 당일날 뭐 주가가 막 거기 반응을 제대로 하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주가 촉매가 제대로 이렇게 잘 발현되는 경우가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성적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가성비 있고 적정하게 짓고 구축한다면은 이는 성공적인 임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정성적 분석 과정에 이제 비유할 수 있겠죠. 정량적 분석은 건물로 비유하자면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정성적 분석은 인테리어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시장 같은 거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비유와 같이 정성적 분석은 건물의 성공적인 임대를 위해서 임대인의 트렌드를 간파하여서 합리적으로 건물을 짓고 내부를 구성하는 과정과 같으며, 정량적 분석은 비록 외관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을 튼튼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여기시면 되세요 하는 걸요. 따라서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성패는 정성적 분석에서 성패가 주로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건물 구축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초를 구성하는 과정이 정량적 분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성적 분석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니까 좀 약간 좀 당혹스러우시잖아요. 이때까지 정량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밑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따라서 기업 투자 분석 방법에 있어서 투자의 성패는 정성적 분석에서 갈릴 수 있지만 정량적 분석의 철저한 사전 검증이 생략되었거나 또는 부족한 정량적 분석 위에 쌓아올린 정성적 분석을 통한 투자 결정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투자의 과정일 수도 있다 여기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성적 분석에서 갈릴 수 있지만 정량적 분석이 배제된 투자 결정은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정성적 분석이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인 그 투자 성과나 아니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하듯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정한 기업의 분석이란 위의 이시와 생각을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되 정성적 분석도 중요하고요. 다만 해당 분석의 근간이 되는 정량적 분석을 시작점으로 여긴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여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기술해 보도록 할게요. 걸요. 그럼 기초 없는 건물의 구축이 위험하다는 가정에서 어느 기업의 분석에 대한 시작은 정량적 분석으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여야 하며, 만약에 해당 기업이 아무리 매력적인 정성적 스토리를 품고 있다 하더라도 첫걸음인 정량적 분석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특히 현금 흐름에서요, 해당 기업의 추가적인 정성적 분석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 밸류에이스에서 말씀드린 거는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최근 투자 세계는 과거들에게 SNS나 그 정보통신, 요즘에 텔레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수십 개 텔레그램에서 그냥 동시에 그냥 정보들이 그냥 두루루 날라와요, 보면은.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진짜 정보의 홍수에 세계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걸러내는 게 그 관건이라 생각해야 한 거죠. 옛날에는 이제 정보들을 많이 되게 목말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지금 정보의 홍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용한 정보만을 취득하는 과정과 같이 수천 개, 한 2,200개 되잖아요. 코스피 상장사들 속에서 투자에 적합한 기업들만 빠른 시간에 걸러내어서 훌륭한 기업에 대한 분석에 대한 모든 시간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무슨 정해진 규칙이나 그런 그 플로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여과 과정은 기준점과 시간이라는 명제에서 기준점하고 시간. 기준점은 정보의 홍수성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만 취득할 건지, 사용할 건지 투자 관점에서. 그다음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명제에서 어찌 보면 한정된 시간 속에서 투자에 최적화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판단하며, 특히 최근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명제에서. 성공을 희망하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여과 과정, 필터링 과정을 정량적 분석이라는 틀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과 과정에 대한 개인적으로 체화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량적 분석을 할 것인지, 그 시간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성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치 투자에 대한 정의는 뭐 실제로 매우 많기 일기에
개인으로서 이제 정답을 정확하게 단정짓기는 무리가 따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낮은 PBR, 높은 ROE, 낮은 부채 비율, 높은 유동 비율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투자를 관점으로 이렇게 최근에는 한다 보면은 시간도 너무 걸리고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시드린 방법이 뒤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명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해당 지표들을 어떻게 실제 투자와 접목하여서 성공적인 투자에 걸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PBR하고 고 ROE, 높은 ROE 뭐 이런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국내 기업 섹터의 성격이 이제 시클리컬하니까는 고 ROE 기업을 이렇게 투자에 유용하기에는 국내 기업들은 좀 약간 좀 미흡하다 그래갖고 이제 현금흐름을 중요시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적의 방식은 몇 년간 과거 그러니까 몇 년간 장기적으로 우수한 현금으로 유지해온 기업의 정량적 검증이나 과정을 기업 분석의 첫걸음으로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이거 되게 막연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지난 2주 전인가 그때도 설명드렸고 중간중간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 정량적 필터링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텔레그램 통해서 많이 제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3차 필터링, 정성적 필터링에 어저께 뭐 대주주 관련하고 그런 것도 하고 12BW 발행한 기업들을 이렇게 걸러내자고 그렇게 하고 정성적 아까도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잖아요. 3차 필터링 11가지 조건 해갖고 1차, 2차, 3차 필터링 거쳐갖고 이제 기업들 선정해갖고 이제 이런 정량적 분석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유지해온 기업의 우수한 현금 흐름은 투자의 핵심 포인트로 여기며 근데 그 필터링의 가장 핵심 축은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걸요. 정답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일단은 강조드린 거는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우수한 현금 흐름이라는 의미에는 아래와 같은 많은 유의미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까 직전에서 설명드렸듯이 근데 일반적인 투자 관점으로 있고 뭐 가치주로 판단할 기준은 이렇게 낮은 낮은 PBR, 높은 ROE, 낮은 부채비율, 이렇게 높은 유동비율. 근데 이런 것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져갖고 2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일단은 기본 개념은 우수한 현금으로 유지했던 과거 장기간 양호 우선 현금으로 유지했던 기업으로 일단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수한 현금흐름을 가진 기업이란 뭐냐면은 이런 해당 사항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높은 캐펙스가 필요치 않은 경제적 해자가 우수한 즉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 기업일 수 있으며 높은 ROE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의미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의미할 수 있으며 성장적 전략을 위해서 내부 보유 현금으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잉여 현금 흐름이 그래서 이잉여금도 많을 거예요. 이런 걸요. 그래갖고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세를 희석시키는 유중이나 12BW 발행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우수하다 과거 장기화 추세성이 현금 흐름이 우수하다 그러면은 뭐 아까 설명드린 저 PBR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굳이 또 추가적으로 따지시지 않으셔도 되죠. 이거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기업이라는 명제는 그 무엇보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장기간 우수한 현금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감히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현금 흐름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셨죠? 일단은 지난번에 그 엑셀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정략적 분석에서 장기간 추세성에서 히스토리,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에서 리스크 헤지 측면으로 하고 현금 흐름을 방어적 측면으로 유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측면도 있고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현금 흐름을 보유한 기업들의 투자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세 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하는 걸요.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다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계속 강조드린 현금 흐름표고 손익계산서는 투자 촉매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거고
재무상태표는 같이 이렇게 현금흐름표하고 손익계산서 같이 이제 엮어갖고 같이 머리에 좀 그림을 그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상 하나의 항목들에 의해서는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그림을 머리에 떠올릴 수 없다 여겨지며 재무제표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내에 재무제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주석을 반드시 숙지해서 분석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도 있죠. 이건 다 기본적인 거니까는 간단하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거하고 프리캐시플로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자본의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오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없다고 여기며 기본적입니다. 근데 이게 또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진짜 좋아질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는 또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온 게 기업의 예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컨셉으로는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정의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온 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한걸요. 이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적게 장기간 유지시키지 못해온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죠. 뭐 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정의 수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든다면 순이익의 흑자 시현이 적자 시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감가상각비로 인해 갖고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으로 정의 수치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장치산업 그런 기업들이 많겠죠.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록 순이익은 적자가 나오더라도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에서는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이렇게 투자 메리트는 없고요. 근데 이게 써놨는데 또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간, 그러니까 장기간이 아니라 뭐 잠깐 몇 개 분기 정도 아니면 뭐 길게는 1년 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여주는 어떤 경우에는 절호의 투자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최근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약간 좀 어렵죠, 약간.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아셔야 되시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비해서 어렵다는 거지, 이게 솔직히 그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모르시면 안 되세요. 그래갖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건방지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캐치를 못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시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 깊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신다. 모르시면 절대로 안 되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 관련돼 갖고 일단 세 가지를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로우 퀄리티 현금 흐름 보유를 갖고 일단 현금 흐름이 이렇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의 예시. 요즘에는 필터링,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 해갖고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네이버를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네이버 증권을 그 표고요. 요즘에는 우측과 같이 네이버 금융에서 손쉽게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세요. 한걸요. 이거 다 아시죠? 설명드렸으니까 기존에 많이.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이해력만 보유한다면은 매우 짧은 시간에 해당 기업의 공물들을 분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되는지 기업으로 여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임의적으로 해당 기업은 이제 로우 퀄리티 현금으로 보여온 기업으로 통칭하도록 할게요. 한걸요. 그 연결 재무제표고 순이익은 5년간 적자 시현. 이거 옛날 거거든요. 그 영업이익은 적자 시현. 안 좋죠?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봐볼게요. 현금 흐름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년간 대부분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안 좋죠, 이것도.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FCF. 당연히 FCF도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고 캐펙스는 5년간 꽤나 높게 집행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FCF는 OCF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캐펙스잖아요.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니까는 여기는 높게 집행했고 캐펙스는 그러면 당연히 FCF도
계속 장기간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은 현금 흐름 측면으로나 손익계산서 측면으로나 이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투자 관점에서 필터링 개념에서 일단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시간 들여갖고 공들여갖고 시간도 부족한데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하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는 차입금 발생 또는 유상증자 외자님 발행 등으로 정해수 처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렇게 보시면은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돈을 못 벌어들이고 캐펙스는 계속 지속 높게 이렇게 집행이 되잖아요. 프리캐시 플로는 당연히 마이너스고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재무활동 현금으로 해서 플러스라는 거는 뭐 차입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12BW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받아들였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발생 부채는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820억 갚았으니까는 이자 발생 부채가 여기서는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17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보시면은 재무활동연금보다 계속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발생 부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채 비율도 이렇게 계속 높게 이렇게 유지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한눈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장표에서 이렇게 좋은 현금 흐름 측면이나 손익계산서 측면으로 부채비율 측면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 할 때 이렇게 이거를 장표를 이 네이버 금융을 이용해갖고 즉시 이제 버려야 될 기업 아니면은 계속 추적할 기업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업인데 이제 그 아까 연간으로 보셨는데 지금 이제 분기로 한번 봐볼게요. 분기로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하고 영업이익도 급증해요. 아이러니한 게 아까 그 주가 측면으로 수익률 측면으로는 EPS보다는 퍼 쪽에서 그러니까 정성적 분석, 퍼 멀티플 쪽에서 퍼가 리레이팅 되면 주가 수익률이 급등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해당 기업들에게 거기에 뭐 포함되는 기업이겠죠. 물론 이익 측면으로도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일단 퍼가 장기가 낮았던 데 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합돼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익당에서 반전이 크게 발생하는 모습이 체크되고 이렇게 근데 현금으로만 봐볼게요. 현금으로 측면에서는 영업활동 현금으로에서는 지속 마이너스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비록 영업이익은 이렇게 순이익은 올라가지만은 영업활동 현금으로에서는 계속 장기간 각 분기별로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캐펙스를 한번 봐볼게요. 캐펙스 또한 계속 높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FCF는 이렇게 각 분기별로 특히 이때 영업이익은 이렇게 최대치 찍었지만은 FCF는 가장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당연히 재무활동 현금으로 해서 돈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안 도니까는 당연히 이렇게 증자나 뭐 그런 것들을 했겠자는 걸요. 아니 차입을 했겠죠. 이렇게 재무활동 현금으로 해서 가장 높게 이렇게 차입을 했고 당연히 그러면은 이자 발생 부채 또한 이렇게 상당히 높아졌네요. 전분기에 비해서 1115억으로. 그러면은 연간이나 아까 연간 상황이나 분기 상황, 최근 분기 상황 이렇게 했을 때 비록 주가는 이렇게 급등했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손익계산서 측면으로 해갖고 아니 퍼업 리팅 측면으로 해갖고 했지만은 내면으로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안 좋아졌다 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19년도예요. 19년도. 이거 어떤 기업인지는 뭐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것같아 통신장비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저점에서 10배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급락했을 때 나왔던 한번 기사를 잠깐 봐볼게요. 하락할 당시에 이게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을 아래에 같이 살펴봅니다. A기업 부사장 주가 급락이 과도 이렇게 과도 유상증자 의뢰 등은 우려일 뿐 이라고 주가 급락하니까는 주요 서해가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근데 이렇게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셨으면은 뭐 유상증자나 아니면 12BW 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미리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기업은 비록 이렇게 10배 주가를 상승했지만은 내면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측면에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이게 원론적으로 해갖고 현금 흐름이 이렇게 안 좋다 해갖고 일단은 여기서 그냥 투자 관점으로 버렸을 지연정 10배 올랐으니까는 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주가는 모른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웬만하면은 이런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은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초반에 공을 들여갖고 시간을 들여갖고 이렇게 투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 퀄리티 현금 흐름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걸요. 아, 이 기업은 지난 거니까는 KMW예요. KMW. KMW, 이게 그때 제 벨리에프에서다가 글을 올렸었거든요. 19년도에 그때. 잠깐 봐볼까요, 한번? 지금 현황? 간단하게.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냐. KMW. 주가는 19년도 대비하고 엄청 내렸는 놈이거든요. 아까 19년도까지 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익 정점 찍고 이익에서 감소 추세를 해보니까요. 현금 흐름은 20년대 갑자기 좋아졌네. 여기까지 체크를 못했었는데 분기를 한번 봐볼까요? 요즘에는 거꾸로 이익은 감소 추세인데 이익이 적자인데 현금으로 이렇게 플러스다. 이거는 뭐 세부 사유를 봐야 되겠지만 어쩌면은 높은 캐펙스가 집행돼서 높은 강가상각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한걸요. 이건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한걸요. 잠깐 봐볼까 지금요. 그럼요. 나중에 보는 거야 지금. 강가상각비나 아니면은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됐을 수 있겠죠. 재고자산 먼저 봐볼게요. 재고자산 괜찮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설명될지 어디서 보시면 된다고 했죠? 영업활동 현금으로해서 보시면 되시죠? 여기는 안 나있고 감가상각비 보통 이렇게 연결재무제표에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 표기된 것도 있고요. 대부분 아니면은 감가상각비는 연결재무제표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는 다 아시죠? 영업활동 현금으로 미국인은 아까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변동비역 기업인지 고정비역 기업인지 하고 파악하실 때 비용의 성격법을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그 여기 보면은 급여 항목하고 원재료비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보니까요. 이거는 뚜렷하게 뭐 변동비역 기업이다 고정비역 기업이다 구분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강가상각비가 있으니까는 고정비역 성격에 조금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영업활동 현금을 이렇게 보시면은 강가상각비네 보니까요. 강가상각비가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동기비 이게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은 비록 적자지만은 감가상각비하고 원인이 매출채권 증가 이것도 그러네.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그러네 보니까요. 그래서 영업활동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의 흐름이 플러스지만은 좋다 나쁘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답변? 좋을까요 나쁠까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 일방향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변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KMW 잠깐 봤고요. KMW는 비하하거나 이렇게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6G나 아니면 5G도 미국에서 이렇게 화랑 타면 더 좋아지겠죠. 뭐. 근데 지금 현재 현금 흐름표 측면으로는 매출채권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높아져갖고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다른 사람이 다른 또 투자자가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으니까는. 다음으로는 일단 하이 퀄리티 현금흐름 보유 기업이라고 통칭했어요. 한걸요. 당연히 보시면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장기간 연간입니다. 연간 플러스 캐펙스. 이 캐펙스 상당히 높잖아요. 계속 집행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계속 플러스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좋은 게 보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연간으로 돈을 계속 갚았다는 거냐, 이거 차입금을. 좋죠. 캐펙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FCF가 장기간 계속 플러스다. 그 보시면은 돈도 갖고 영업활동 경험으로도 충분히 현금 흐름을 유입시키고 기본 기업 활동을 통해 갖고 비록 높은 캐펙스를 지속하고 있지만은 프리캐시 플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플러스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 발생 부채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쭉 거의 뭐 이때 뭐 거의 3억밖에 없어갖고 무차익 경영을 한다. 이렇게 상태를 보실 수 있겠네요. ROE도 그렇게 해갖고 그 장기간 10%대 계속 유지 중이고 부채비는 당연히 낮겠죠. 현금으로 좋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타 재무 상태가 재무 수치들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물요. 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 분기로 한번 또 봐볼게요. 분기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장기간 양호. 근데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면은 조금 이거 차입을 했네요. 보니까요. 밑에쯤에.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캐펙스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보니까요. FCF 갑자기 여기까지 19년, 18년까지는 좋았었는데 FCF가 18년 9월달 3분기부터 계속 마이너스네. 보니까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리스크 측면으로 해갖고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쩌면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현금 흐름표에서 베이스적인 그 현금 흐름에서 벗어나서 약간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단계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빠르게 하나요, 혹시?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하고 말을 잘 못해갖고 이거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네, 보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아까 방금 전까지는 일반적인 거를 약간 이제 로우 퀄리티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일반적인 하이 퀄리티 현금 흐름 뭐 기업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약간 난이도를 높여하고 하이 퀄리티 현금 흐름 보유 기업의 성장 진입 시점 간파하기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서 거창하게 잡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노하우에 한 걸요. 이런 기업들을 몇 번의 성공적인 투자 성공 사례가 있어갖고 적정하다고 판단해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 가장 적정하게 적용될 만한 기업은 위에 예시를 든 기업 B라고 여기 기업 B인데 이게 말씀드릴게요. 19년도에 제가 미연 상사라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 미연 상사입니다. 이게 그 미연 상사를 투자하면서 그때 썼던 글이에요. 한 걸요. 과거 글이죠. 과거 글. 블로그는 아니면은 밸류업에 써 있으니까요. 과거 기록들. 지금 이거 설명드리고 현재 미연 상사의 재무 제표 손익계산서하고 현금으로 표를 보여드릴게요. 주가하고. 그러면은 좀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일단 보편 타당한 우수한 현금으로 조건은 당연히 정의 영업활동 현금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부의 투자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에 캐펙스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캐펙스를 집행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런 개념으로 하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은 마이너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입금을 갚아야 된다. 아니면 배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현금이 유출되겠죠. 그래갖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좋은 거고 당연히 FCF는 플러스 잉여 현금으로는 돈이 남아야 되겠죠. 캐펙스를 자본적 지출을 유무형 설비 투자를 다 끝내고 돈이 남아 도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보편 타당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걸요. 쉽죠 외우기.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꼭 모르시는 분은 꼭 외우세요, 그냥. 보편 타당한 우수한 현금으로 조건. 반대로 되게 최악의 현금으로 조건은 어떤 거겠나요? 이거가 반대겠죠? 마이너스의 영업활동 현금으로 기업의 기본 영업활동 통해하고 돈을 못 벌어들인다. 아, 못 벌어들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죠, 한걸요? 잠깐만요.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아까 KMW 매출채권 증가가 플러스 증가면은 잠깐만요. 아 이거 설명하다 헷갈려갖고 매출채권 증가면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감소네 감소 이게 보니까 매출채권의 감소 때문에 이게 아까 증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잘못 설명드렸어요. 한걸요. 매출채권이 감소돼갖고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선 거네 보니까요. 매출채권에서 감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매출액이 감소 추세라는 거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갑자기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 설명드려갖고 감소입니다. 감소 매출채권이 근데 왜 다들 가만히 계세요?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머스트 현금 흐름 조건은 보시면은 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채권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재고자산 증가 특히 재고자산 관련해 증가되어갖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상표에 그 모뉴엘이라고 있어요. 한걸로 모뉴엘. 그 전자 뭐 기기 뭐 이런 것들 뭐 무역상거래 한 것 같은데 현금 손익계산서는 되게 엄청나게 매출하고 이익 증가되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현금 흐름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업으로는 되게 안 좋았고 특히 매출채권 회전율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상폐에 당할 거 좀 부실한 기업들 징조를 찾으려면 현금 흐름 표하고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기업들은 정해 투자활동인 겁니다. 이게 캐펙스를 집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플러스라는 거는 유형 자산을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설비들은 막 팔아 제끼는 거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이렇게 정해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나오는 기업은 장기간 좀 많이 좀 위험한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당연히 현금이 부족하니까는 뭐 차입이나 아니면은 유상증자나 12BW 발행해갖고 돈을 내부로 해서 수혜를 시키는 그 플러스로 재무활동 현금이 나오고 당연히 이제 유효현금으로는 부족하니까 마이너스겠죠. 이런 경우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게 낮아지는 장기 추세에서 박스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벗어나서 장기 추세로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기업이겠죠. 이렇게 조건들을 조합하면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좀 리스크 측면으로 하고 많이 따져보시고 매도를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걸요. 그러면은 저기까지는 일반적인 현금흐름 조건이었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약간 난이도를 높여고 높은 성장진 시기를 예측하게 하는 현금흐름 조건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개인적인 경험치에 한 걸요. 아까는 플러스 영업 활동 현금흐름이 일반적으로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장이 급격하게 나오는 기업들 사례를 보면은 단기간 뭐 한두 개 분기나 아니면 1년 정도 길게는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으로 당연히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요. 간혹 단기적으로 정의 재무활동 현금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한 걸요. 그 다음에 높은 캐펙스. 이건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는 마이너스가 높은 캐펙스 집행하니까는 당연히 FCF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위험한 리스크 측면으로 위험 측면으로 높은 기업일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조건들을 조합시켜서 봐하고 판단했을 시에는 이런 기업들이 어떤 측면으로는 되게 좀 주가 총매상으로 성장
특성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의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라고 선회를 통해서 과거 대비 높은 재고자산 확보 등으로 이남일 수 있으며 주로 보통 보니까는 재고자산 축적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성장 진입 시기를 예측하는 현금 조건이 보통 그래요. 보통. 정답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유형자산 투자 등을 위한 캐펙스를 통한 투자활동 현금이 마이너스 발생하고 이전과 다르게 차입금을 통한 정의 재무활동 현금이 발생하며 높은 캐펙스가 과거와 다르게 지속 유지되고 과거와 다르게 마이너스의 FCF가 지속 유지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하이 퀄리티 기업이라고 분기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마이너스의 OCF 마이너스 FCF 캐펙스는 게 높아지고 이게 실제 사례예요. 미연상선대 19년도에 이런 현금 흐름이 단기간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떤 조건들하고 이렇게 조합시켜갖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우시죠? 설명드린 게 이해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개인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근데 되게 조심하게 취급해야 될 이제 조건이죠, 근데 되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 측면에 총매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또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볍게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진짜 조심스럽게 주변 조건들을 같이 조합을 시키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려도 되냐 모르겠네. 하여튼 뭐 다들 뭐 그 정도의 지식은 갖고 계시라 믿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현금 흐름이 몇 개 분기 지속되면서 차분기, 다음 분기 매출 및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이자 성장. 성장이 안 나오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고요. 당연히 재고자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재고자산 때문이잖아요. 사이가 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성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매출원가는 그 기말 재고자산을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어떤 기업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은 이게 분식이나 이렇게 화장을 시킬 수 있어요. 기말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팍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래갖고 재고 자산은 급증하고 매출액은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같이 동시에 나타내야 됩니다. 한 개 분기만 아니라 계속 연속으로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익도 급증하는 같이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된 경우에 아까 여기 서두에서 여기 설명드렸던 이런 조건들하고 조합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오케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또 단편적인 거고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까 계속 설명드릴게요. 한 걸요. 매출 및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될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해당 기업은 해당 시점부터 과거와 다른 강한 성장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반증을 너무 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조건들이 현금으로 뭐 하나하고 요거하고 매출액 이익 두 개 조합으로는 만약에 그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개인이 해당 기업에 그러면은 근거 자료는 약간 빈약하잖아요. 좀 더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례들을 조합시켜갖고 요즘에 계속 제가 엑셀을 통해 갖고 정량적 분석 예시를 드리잖아요. 거기 다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현금 흐름의 특성을 보이는 기업은 당연히 남는 시간을 모두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아니라 추가적인 정량적 분석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정성적 분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걸요. 타깃성을 보이는 기업의 실제 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나왔더라도 투자를 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량적 분석 과정을 더 거치고
주가, 주가 청매 측면으로 더 중요한 정성적 분석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시인데 아까 약속도 11시인데 조금 더 할까요? 괜찮으세요? 그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의 사업보고 손해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는 지속 강조의 현금 흐름에 포커싱을 두면서 재무제표 이면의 이제 흐름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시는 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계속 그 강조드리는 게 이제 엑셀 장표를 만드셔서 차트를 여러 가지 차트를 조합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 기업들을 예시 드리는 기업들을 한 5개, 10개 정도 하시면은 이제 익숙해지시면요. 이제 그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자연스럽게 조합이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한글요. 그러면서 조합 차트로 여러 가지 나오고 투자를 이제 가능하게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는 예시로 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정리해서 이렇게 엑셀 장표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머릿속에 이면의 흐름을 보이는 이 흐름이 아니라 이면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목표로 이제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현금 흐름표 중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장기적인 지속적인 과거의 장기가 추세성이 지속적으로 우수하거나 양호한 게 중요하다고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트랙 레코드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그 기준점을 두고 거기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튀는 포인트 시점. 그다음에 현금흐름은 또 해지,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 측면을 또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저께 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판관 비율하고 이제 매출 총이익률 원가하고 코스트하고 이익률이 중요하다. 장기간 추세성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튀는 시점. 그런 것들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엑셀 이용하고 정량적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갖고. 근데 이거는 아까 해당되는 기업의 이제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영업이익도 우상향하고 있고 총이익률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과거 장기간 추세를 이렇게 해당 구간을 계속 모니터링 하신 거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튀잖아요. 그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당 기업은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해야 되겠지만은 주가 상승 촉매 측면으로는 메리트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죠.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성장 시기를 예측하기는 현금흐름 조건이 조합된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은 되게 뭐 시간을 많이 들여갖고 좀 집중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실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 장기적인 매출의 흐름과 매출 총익률의 비교 흐름에서 어느 시기에 특별히 이렇게 튀는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최근 분기들에서 매출 총익률의 추세가 어떤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출 총익률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나온 매출 총익을 매출액을 나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하고 뭐 측면이라고 여러 가지를 다 조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하셔고 튀는지 판관 비율을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말이 좀 빨라갖고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과거로부터 최근까지 매출 총익률이 지속 높아져오는 추세를 보인다면 해당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우수한 기업으로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괜찮죠? 여기 해당 기업이.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그 판관 비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정비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 해갖고 써놨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까 그 보시면은 매출 총익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역 성격의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변동비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급격하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매출액이 이제 쭉 크게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OPM은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급증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뭐 괜찮은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죠. 따라서 고정비적 성격이 강한 판관비를 따져갖고 장기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움직이며 만약 어느 기업의 매출이 급증할 경우에 고정비로 묶여있는 판관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영업이익은 고정비 효과로 의해서 급증이 되는 효과를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은 판관비율이거든요. 파란색 4분기에는 뭐 성과금 지급해갖고 판관비율이 높아진 경우고요. 이 판관비율 4분기들을 이것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보시면은 판관비율이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드라마틱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판관비율이 떨어지니까 매출 총이익도 높아지니까는 이렇게 OPM이 이렇게 높아지는 사례. 그래서 한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량적 분석하시다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투자 촉매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눈여겨볼 사항은 모든 기업이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출액이 다 증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익은 감소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 기업들만이 해당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며 그런 기업들의 보편적인 특성은 동일 섹터 내 타 기업 대비 아래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캐펙스 유지, 일반적으로 높은 캐펙스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낮은 감가상각비, 반대로 높은 캐펙스 유지하는데 높은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부채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아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현금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은 놓고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계속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를 활용해서 차트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판관 비율이 낮아지는 이게 판관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금액이 높다 낮다 그런 게 아니라 추세가 과거 대비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또는 매우 현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어쩌면 매우 우수한 기업에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기간 추세 수정에서 이렇게 판관비를 이렇게 컨트롤 잘하고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아니면 매출액이 고만고만하게 플랫하게 유지되더라도 판관비가 떨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꽤나 회사 경영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 판관비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매출액은 이렇게 플랫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판관비는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근데 그 판관비도 그것만 보시고 또 투자 좋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요. 판관비도 그 영업 그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은 그 판관비 세부 내역이 있어요. 이런 걸요. 그래갖고 일회성으로 뭐 상각비나 아니면 손실 그런 것들이 비용들이 떨궈져 나가고 그렇게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비용들을 고정비들을 이렇게 절감시켜갖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건지 그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그냥 딥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한 단계, 적어도 뭐 최소한 두세 단계는 밑으로 떨어지셔야 돼요. 그 판관 비율이 장기간에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좋다.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 판관비의 세부 내역들을 다 또 분기별로 추세적으로 해갖고 발췌하셔갖고 그것들 한번 그려보세요. 걸요. 엑셀 통해 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걸요. 그래서 따라서 주가 상승은 어쩌면 매출 성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우수한 기업이라도 성장 정체를 직면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건.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시연을 시작할 시점, 그거를 특징을 확인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일단 현금 흐름에서 이렇게 딱 표가 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냐?
어렵나요? 너무 빠르니까는 헷갈리시죠? 여태까지 설명 안 드렸던 건데 한 번도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동영상 보세요. 그리고 뭐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돼갖고. 그러면 어떤 그 힌트가 있냐? 그 보시면 이게 적어놨어요. 이게 일단 노하우인데 일단은 임기 건수가 증가가 갑자기 팍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은 해당 기업 어느 한 샘플 기업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임기 건수의 총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임기 건수가 이렇게 팍 뛰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아까 그 현금 흐름 그런 사례가 같이 동시에 나오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급증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조합하면요. 해당 기업은 일단 이 시점에 성장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펙스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 당연히 이제 현금 흐름은 이렇게 마이너스겠죠. 재고자산 급증, 매출채권 증가.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되니까 매출채권도 급증하겠죠, 한 걸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이렇게 단기간.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단기 차입금이 증가. 근데 대신에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으로 이렇게 땜빵하는 기업들은 배제하는 게 좋겠죠.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차입금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단기 차입금 증가시키는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은 일시적으로 정으로 이제 변환될 수 있고 프리캐시 플로우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돌아서겠죠. 이렇게. 아까 그 현금 흐름 조건하고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한 가지 추가 포인트는 뭐냐면 임직원서의 급증이 나오는 기업들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수를 매우 급속하게 증가시킨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파악하는 부분은 명확한 성장 전략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지만은 최근 많은 직원들의 고용이라는 부분에서 이 기업은 무엇인가 성장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아, 이거 내용을 끊을 수가 없네, 이게 계속 연결돼갖고. 11시 10분인데.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위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레버리지 효과 판관비율의 내용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임직원 수가 이렇게 증가되게 되면은 당연히 판관비의 급속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어서 증가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게 체크 포인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해당 기업이 이제 성장 전략이 이제 시행되고 있다 간접적으로 판단되잖아요. 근데 시점에서 해당 성장 전략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예상되는 판관비율 증가와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투자 관점에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임직원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 효과와 겹쳐진 판관비율의 하락과 이와 연계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기업의 판명 시에 해당 기업의 투자 매력도는 매우 높아질 수 있겠죠. 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아까 보셨지만은 임직원수가 급증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관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에 벗어나고 높이 그러면은 이 기업은 현금 흐름도 그렇고 판관비율도 떨어지고 있고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투자 관점으로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량적 분석으로 해갖고 엑셀을 이용해갖고 차트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한 걸요. 목적이 이제 정량적 분석이. 근데 주가 또한 바닥에 있다 그러면은 되게 뭐 괜찮은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제가 두 단계, 세 단계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도 포인트를 한번 넘어갈게 한 걸요. 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임직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유미형 자산의 취득이며 캐펙스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캐펙스를 집행하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임직원 수의 증가되는데 판관비율을 이용했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또 이용해 보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만일 차트화시킨 추세에서 최근 높은 캐펙스를 통한 높은 감가상각비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의 유지 또는 증가 추세인 기업은 투자 매력 또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캐펙스가 이제 회색선이고요. 이렇게 캐펙스가 최근에 이렇게 상당히 증가됐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이거 파란색이에요. 남색. 물론 레깅되었고 19년 2분기부터 이렇게 감가상각비 또한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또한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같이 더 높게.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을 갖고 판단했을 시에 이 기업은 높은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이익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투자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한번 또 분기를 해봤어요. 한 걸요. 캐펙스하고 캐펙스. 이때 19년도에 되게 높아지고 있죠. 추세적으로. 감가상각비도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원가하고 판관비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면은 매출원가 같은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하고 판관비에 다 같이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물론 뭐 감가상각비가 비용 중에서 이렇게 포지션이 높지 않게 낮게 유지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추세적으로 캐펙스가 아까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나 아니면 판관비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은 뭐 기업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물론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변동비역 기업이니까는 원전에 비해 연동 크게 받겠죠 한 걸요. 더 높게 받겠죠. 감가상각비보다는. 그리고 판관비는 대신에 감가상각비가 높겠죠 한 걸요. 비용이. 아까 인건비도 많이 임직원 수도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것들은 이 기업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이렇게 투자 메리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요. 1단계는 키포인트는 이제 현금 흐름. 아까 설명드렸듯이 장기간 무수한 현금 흐름 유입되는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2단계로는 이제 손익계산서상에 이렇게 최소 5년치 이상의 분기별 데이터를 엑셀화 시킵니다. 3단계는 이제 기업 성장 전략의 시발점의 초입을 간파하자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퍼 EPS 추세적으로 상승하면 투자자의 심리는 무관심에서 관심의 열광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걸요. 그래서 투자 심리와 연계된 퍼는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멀티플이죠. 한거 멀티플 리레이팅. 그래서 EPS 증가는 매출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성장 전략의 시발점의 간파는 위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임직원수의 증가, 캐펙스 급증, 재고자산 급증 등으로 계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4단계로는 이제 기업의 성장 전략은 과연 매출과 이익 증가와 연계될 수 있는가 이런 게 나오는데 반드시 매출 성장하고 이익 증가가 연계돼야 되겠죠? 반드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다 맞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투자 포인트 관점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아까 해당되는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매출액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아까 그 해당되는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녹아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이 미연상사입니다. 미연상사.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 그때 당시 19년도에 찾고 19년도 8월인가 그때 투자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2분기 실적 나오기 직전에 2분기 실적 나오고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었죠. 걸요. 이렇게 하고 캐펙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캐펙스가 이제 회색선이거든요. 이렇게 높게 지속되는 불구하고 매출액하고 이익이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네, 5단계는 또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이거는 재고자산 현금으로 재고자산 추세를 파악하자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면은 여기까지 했던 것도 설명드리 처음 드린 건데 되게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되게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영상 남겨드리니까요. 이렇게 장표 넘겨갖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넘겨드릴게요. 한걸요. 이렇게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내용들이 좀 여태까지 설명 안 드렸던 것들을 많이 설명드리려고 빨리빨리 했고, 그 다음에 또 내용들이 복잡한 게 있어갖고 이해하시기 좀 어쩌면 힘드실 수 있는데,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글들은 밸리오패스에 오래전에 남겼던 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지 설명은 처음 드린 거거든요. 말로써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되시고,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해하셨나요, 근데? 걱정이 되네, 근데. 이게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래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드리는 게 너무 빨리 해갖고. 필요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한번 다시 한번 시간 내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너무 좀 급하게 한 감이 있어갖고. 아무튼 동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한 주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